김우중 전 회장은 한국경제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성공과 가장 극적인 몰락을 보여준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왜 한국경제의 한 신화적 인물로 불리는지, 그러나 그가 몰락하는 과정은 한국경제에 어떤 교훈을 던져주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우중 전 회장 하면은 샐러리맨의 신화라는 말이 떠올라요. 샐러리맨에서 시작해서 재벌그룹의 총수까지 올랐다는 건데, 이 대우의 성장 과정을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3개의 성장기를 거칩니다. 네. 97년도에 이제 대우 실업을 하죠. 그리고 그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총 73년도부터 현재 대우건설의 전신인 영진토건, 그리고 세한자동차, 대우조선해양 무리한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을 통해서 80년도에 또 수출을 하면서 급성장을 하죠. 그리고는 몰락하기 직전까지 세계 2위까지 올라가는 성공 신화를 거두는 게 짤막한 대우의 신화입니다. 네. 그 대우를 두고 한국 경제의 종합상사 시대를 열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수출길을 열어줘서 한국을 수출 강국을 만들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대우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자본력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김우중 회장이 수출을 통한 자본 확충에 대해서는 사실은 첫 시도를 한 것이고, 그 이전에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이 내수를 기반으로 자본을 마련했다면 대우그룹은 전혀 다른 길을 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우그룹이 한국 경제사에 한 획을 그은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국내 물건을 팔아서 자본을 마련했는데 대우는 시장을 세계로 넓힌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각의 전환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 기업사에서.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본이 없는 경제사에서 자본 확충을 어디서 할 건가의 문제를 두고 일부 기업은 국내를 통하거나 정부를 통했다면 대우는 전혀 다른 길을 갔으니까 이 부분은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동유럽, 동남아 이런 곳들까지 좀 적극적으로 개척을 했는데, 우리로 보면 어떻게 수출 볼모지 같은 곳까지 막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미중 무역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동구권이나 동유럽이나 아프리카 등 정말 불모지였는데 그곳을 80년대에 개척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주력 수출 산업을 놔두고 새로운 불모지를 개척한 것은 지금 봐도 새로운 시도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우그룹이 세계 이 서열 2위까지 올라갔을 그때의 상황을 보면은 계열사가 41개, 해외 법인이 396개, 국내 종업원 10만 명에 해외에 종업원이 25만 명까지 추산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그런 확장과 좀 팽창을 했는데, 그게 좀 무리했다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요? 그 무리했다는 것은 사실은 IMF 때 우리가 그게 밝혀진 거죠. 지금은 여러 가지 법제상으로 이 순환출자 고려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막힌 상태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IMF 때로 확실히 밝혀진 것은 대우그룹이 IMF 때까지는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 경제가 잘 인식을 못한 거군요. 맞습니다. 부실 회계를 만들어서 그 회계를 통해서 부실 대출을 만들어내고 그 부실 대출을 통해서 계열사를 인수 합병을 하고 이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외환위기 때 바로 디지털 맞은 게 바로 대우그룹이 된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분식 회계가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졌었다라는 얘기만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기업의 실적을 약간 부풀리는 그런 회계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고, 그래서 부채를 또 일으키고 그 부채를 또 부채로 막고 또 부실 기업을 또 인수하고. 근데 사실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대우의 이런 확장 방식이 좀 그때 당시에 재벌그룹의 일반적인 확장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IMF 때 무너진 기업들이 많죠. 무너진 기업들이. 무너진 그룹들이 많죠. 그 대부분의 그룹들이 그런 방식을 택했던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한보를 알지 않습니까? IMF 때 두 개의 그 그룹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룹은 IMF가 터지자 부실을 줄이기 시작하는데 대우그룹의 경우에는 97년도 말에 부채가 29조였는데 98년 말에 사주로 15조가 증가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 IMF 위기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년에 부채로 이자로 내는 데 6조 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게, 그렇게 IMF 때문에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해서, 재벌들에 대해서 경영 재정 건전성 요구가 정말 강하게 들어왔는데도 대우는
계속 확장적 방식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손실액이 31조인데 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게 21조의 공시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대우 사태 같은 거를 보면서 한국 그 기업 또 경제, 경영에 대해서 이런 거를 고쳐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것들이 그 이후에 개선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무리한 확장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 출자 총액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출자를 할 때 그 무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법으로 막아놓고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순환 출자를 못하게 막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의 지배구조가 성장하더라도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성장하라고 현재는 어느 정도 법의 테두리를 막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대우그룹 몰락 이후에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김우중 전 회장은 그 대우그룹 해체 당시에 정부의 압박이 좀 상당히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2010년에 이제 사면된 이후에 네. 정부 관료에 의한 기획 해체였다 이렇게 억울한 면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그런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은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김우중 회장의 부친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승이셨거든요. 네. 사실은 대우그룹 성장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성장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지금 말하는 정경유착이 굉장히 밀접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것이 그때는 됐는데 지금 왜 안 되냐는 식으로 본다면 섭섭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할 때 본인이 이제 정부와 협력해서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또 정부가 바뀌었다고 남을나라는 부분이 억울하다. 그렇죠. 라는 건데 참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패러다임 전환 등을 이룬 특별한 인물이에요. 네. 이 전문가로서 김우중 전 회장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좀 되새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고도 성장기에 한국 기업들의 성공 전략은 과감한 투자와 해외 진출, 적극적인 목표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성공적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는 무리한 것을 많이 줬습니다. 예. 신뢰로 정경유착을 통한 회계부정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킨다거나 무리한 확장을 한다거나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 대우 사태인데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사는 이미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경제사고 다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 재벌 2, 3세로 넘어가면서 김우중 회장이 이야기했던 기업가 정신, 프론티어 정신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지만 대신 정당한 방법으로 성장하는 것은 정확한 우리가 교훈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자, CEO 스코어 박지군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